우리 민족이 4천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는 역시 어떠한 전통과 어떠한 지도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이처럼 단일 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또 훌륭한 문화를 남기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도 이념이라든지 우리의 전통은 우리 민족 역사를 뒤져가지고 찾아 사상적 기초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역사를 연구하시는 이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고유한 전통이라든지 순수한 우리의 독자적인 어떠한 이념이 있다고 썩 분명히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외래 사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외래 사상이 전부 지배하였느냐 하면 물론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이념과 외래의 사상이 서로 결합하여 우리의 종종한 지도 이념을 지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래 사상이고 외래 문화고 우리의 전통과 합작할 만한 그런 것이라야 합작이 되는 것이므로 전혀 우리의 전통과 지도 이념과 배타되는 외래 사상이라든지 문화가 와서 합작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제일 우리나라에 영향이 깊은 것은 유교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천 년 동안 지배라고 할까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도 이념과 공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서 합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합작된 것도 우리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지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역사상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대단히 곤란합니다. 순수한 역사적인 입장에서만 고찰할 수 없고 사학적, 사회학적 입장에서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본 결과 나는 우리 과거의 지도 이념이 협동 타협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즉, 우리 과거 생활에 있어 나는 협동 타협 정신이 늘 리드하고 내려왔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전통과 모든 지도 이념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주위 강대국의 틈바기에서 오늘날까지 요만한 민족 사회를 유지해 온 것도 역시 그러한 협동 타협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었으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어떠한 강대 국가나 강대 민족에게 먹혀버리고 아주 존재도 없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동 타협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고 어느 민족 사회나 공통적인 것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원시 시대로부터 동질적인 일종의 윤리 사회를 이루어 있었던 까닭에 개인이 전체를 의식하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운동, 이것이 우리 여러 생활면에 나타나는데 원시 사회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소위 정치 사회, 이 정치 사회에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도 역시 일면에 타협주의와 협동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민족 사회가 망하지 않고 나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에 군주 전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그 실에 있어서는 민의를 중히 여기고 여론을 참작해서 정치를 하였는데 그것도 일종의 타협주의이고 협동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배계급에 착취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피지배 계급도 어느 정도로는 자기들의 불평을 호소하고 애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하면 지식분자들이 직접 임금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사람뿐이 아니고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명이면 1000명이 연명해서 상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각 지방에서 가령 군수가 잘못한다든지 관찰사가 잘 못한다면 백성들이 진정을 하고 호소를 하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다소 완화가 되고 조화가 되고 해서 국가사회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규찰, 상호부조, 상호협력, 이러한 정신, 이런 풍속을 보존 발달시키기 위하여 위정자와 민간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협동체 조직, 예하면 향약과 계 등등을 하였었습니다. 이 협동 정신이 오늘에 와서는 전혀 땅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민족 국가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협동 정신을 앞으로 살리고 또는 발양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래의 협동 정신 가운데는 다소 폐해가 없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당쟁에 있어 갑당을당 해가지고 배타적이고 편파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 정신을 확대시킨다면 무제한하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협동 정신을 크게 확대한다면 오늘날 국제연합이라는 것보다 좀 더 견고한, 좀 더 유용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우 간의 우리의 지도 이념이라는 것은 협동 타협 정신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땅에 떨어진 것은 정열이 이에 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이념을 살린다면 우리 민족 통일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자유진영을 널리 말하면 국제적으로 큰 협동체가 되어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방면에 큰 기여와 공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상운동의 방향과 구체적 전개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의 공산주의이고 민주주의이고 간에 그리고 허다한 주의나 사상이 모두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닌 구라파 사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도웁고 얽혀서 살아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와 남을 갈라놓고 어디까지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1차 대전은 또 제2차 대전도 10분 그럴 것입니다마는 구라파 사람들의 자기 개인 또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그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로 보아서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목적으로 하는 바 개인 또는 당파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데 이르러서는 말을 바꾸면 공리주의 현상 형태인데 이르러서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지도 이념은 이 선생 말씀대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인 협동체 정신 또는 가족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사회를 이익사회, 공리사회라고 하면 우리들의 사회는 공동사회, 협동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 말씀을 들어서 머리에 확실히 떠오릅니다마는 저들의 사회체제 배후에는 저들의 고유한 생활태도란 것이 있습니다. 반협동적이요, 반사회적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에 따라 가자니 하나로 어울리지 못하고 산산이 갈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 때문에 민족 속에서도 당파를 만들고 당파 속에서도 자기를 먼저 위하고 저들의 가정은 가족 사이의 인륜 관계를 물리치고 부부가 본위, 부부는 부부 사이의 인격 관계를 물리치고 내가 본위, 이러니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의 지도 이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의 웅대한 이상의 표현으로서 그 속에 한국민족의 독립이라는 것은 비단 한국민족만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중국으로 하여금 바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세계 평화의 중요한 환경이 되는 동양 평화를 수립하는 첩경이 된다는 장중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저 사람들의 이를테면 불란서 혁명의 경우에 있어서나 심지어는 미국 독립선언서 같은 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 놈들은 우리의 원순이 마구 때려 죽이자 이런 게 아니고 무도한 저들도 이로써 바로 서게 하고 우리 자신도 여기에 의하여 바로 일어나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이상주의인 것입니다. 국제연합헌장을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나라의 3.1운동을 세계적인 규모에 넓힌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은 아시는 대로 다름 아닌 협동체 정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토나 인도나 서양으로부터 외래의 문물이 들어오는 데 미쳐 우리 민족 생활의 태도가 다소 달라졌는데 그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잘못된 고찰일는지 모르나 우리 민족 본연의 협동 정신이 한때 은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자학을 보더라도 그 내어 쓰는 대의명분이 도리어 당파 싸움을 자아내고 또 거기에 이용되기에 이른 것이 그의 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인 협동 정신은 한민족이나 국가뿐의 지도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세계사의 진전의 당연한 방향, 또 이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구라파 사람들은 진실한 전체성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개인만을 위주로 또 거기에 붙잡히니까 자연 우리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들의 이념에 우리들의 정열이 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계관이 완연히 드러나지 못하고 또 역사에 있어서의 한계의 현실적인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저들과 같지 않은 우리들 자신의 이념 또는 세계관이 우리들 속에 이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론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 두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직접 우리나라에도 예전 원시 시대에 있었다고 혹은 우리의 역사적 전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조직이 나타나고 모든 폐단이 생겨서 그 폐단으로서 나타나는 서양의 사상이 여기에도 생겨진 사상으로 보아서 그들 외래 사상을 보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4,000년 역사의 전통이라든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습성이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제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근거를 둔 사상이라면 그는 결코 외래 사상이 아닐 겁니다. 현재 민주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체제를 실천하는 이때에 있어서 폐단이 있다고 곧 투쟁적 전투적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일종의 피동적 괴뢰 행동이지만은 그를 전 세계의 사상으로서 연구할 필요는 절실하고 그러함으로써 현향하여 나아가는 지제, 우리나라의 지도이념의 정당성도 잘 밝아질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 지도책으로 먼저 무엇보다도 국책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선전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관을 수립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외래사상시 해가지고 배척하는 욕설만 가하는 것은 좀 어떨까 합니다. 정치운동과 사상운동의 관련성에 대해서 배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어느 선생 말씀대로 지식인의 임무에 대해서 나는 해방기 후의 지식인들은 결국 정치운동에 휩쓸려서 그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지식인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갈팡질팡하는 통에 그들에겐 아무 독자한 실천도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상 어느 나라에서나 사상운동의 유일한 발광체라고 볼만한 것은 지식인이니 그들이 나서지 않고서는 바른 사상운동이 전개될 수 없고 사상이 바로잡히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전할 사람이 그 사람이요. 연구할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식인과 학도는 굶어 죽게 될 정도로 일반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있는 이때요. 또 연구의 자유, 발표의 자유 등이 국한되어서는 사상운동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운동과 사상운동의 구별에 있어서는 물론 사상운동이 근본이요. 정치운동은 일종의 표면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과 같이 정치 권력 때문에 사상운동이 뒤떨어지고 혹은 사상운동의 한계를 떠나서 정치운동을 하고 결국 직접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상운동과 정치운동을 분리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선을 해서 이 한계를 지우지 않는다고 하면 사상운동이 본연한 성숙성을 띄우지 못하고 정치운동으로만 흐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상이 발전하는데 큰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의 임무에 대하여 김 선생님께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인의 임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사상 신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도 정상적인 발전이 되지 않았네요. 김옥균, 서재필 같은 분들의 한 말의 개화단 군동에 의하여 신문화해로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나라가 망했고 1919년의 3.1운동이 우리 민족 신사조의 봉화였는데 이것 역시 일본의 대륙 침략에 따르는 사상 봉쇄 정책 때문에 바른 발전을 보지 못한 차에 1945년 민족의 해방에 이르렀습니다. 8.15 해방. 그것이 구미의 새로운 생활 및 사상과 접촉하는 정상한 계단이었는데 국토의 분단, 6.25 사변 때문에 이것마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좋거나 나쁘거나 유교나 불교는 우리 선인들이 어느 정도로 자기들의 것을 만들었지만 서양 사상에 이르러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서양 사상이 아직 우리 몸과 피에 완전히 소화되기는커녕 그 수용, 섭취부터가 정상하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서양 사상의 무엇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를테면 철학에 있어서 우리가 칸트나 헤겔을 바로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식인의 임무라는 것은 적어도 서양 사상을 우선 일반 민중이나 또는 학원에서 학생에게 정상적으로 지도 계몽하여 잘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잘한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든지 민주주의로 가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학에서 보더라도 신학교에서는 배우는 기독교사를
일반 학생에게는 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면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회사상사를 배워야만 공산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는 어떻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사회사상사를 대학에서 해방 이후에 강의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까딱 잘 못하면 말썽이 나고 해서 무사주의로만 나가려는 것 같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들의 선전적 이론만 듣고 그쪽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선 지식인의 임무는 사상을 충분히 계몽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사는 해방 전은 배우지 못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국가 민족의 생명이 살아있고 우리도 거기에 묻힐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국사를 좀 더 철저히 가르치고 다음에 기독교라는 것이 메가더 원수말과 같이 공산주의와 최후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이니 기독교 이념을 잘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지만 기독 정신이라든지 그 사상이 잘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도록 가르친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상사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며 이것을 시급히 고등학교, 대학, 일반 민중, 별로 그 정도에 맞춰서 전 국민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으로 사상의 정리라 할까 근본 기초를 닦아놓고 다음에는 자기 갈 대로 가라고 하여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 사상운동의 기초가 될 만한 기초공사를 할 것이 지식인의 임무인 줄 압니다.